자가포식 제임스 클레멘트 파트 1. 평균 수명이 늘어나 이제는 90대까지 사는 것이 일반적인 시대가 되었다. 그런데 건강한 상태로 90대를 사는 것이면 좋지만 병들어서 100세 가까이 산다면 그것은 불행일지 모른다. 그래서 최근에는 다양한 건강 관련 서적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건강한 몸으로 장수를 하려면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는 책이 바로 이 자가포식이다. 2016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한 일본의 오스미 요시노리 도쿄 공업대 명예교수에 의해 자가포식의 메커니즘이 밝혀졌다. 그 이후로 많은 책들이 이 인체의 놀라운 자정작용을 다루고 있다. 대중적으로도 많이 알려진 자가포식과 건강에 대해 이 책은 다양한 내용들을 담고 있으며 건강 관련 정보들의 백과사전처럼 많은 정보들이 담겨 있다. 자가포식과 성장의 균형. 자가포식은 다양한 역할을 하는 복잡한 체내 과정이지만 우리의 타고난 재활용 기계, 즉 세포 내 정비 과정으로 생각하면 된다. 자가포식은 결함이 있는 부분을 제거하고 건강한 대사를 촉진하며 암의 성장을 막고 비만과 당뇨병 같은 대사 장애를 예방함으로써 체내 생리를 더 효율적으로 만든다. 달리 말해 몸의 자가포식을 증가시키면 염증을 완화하고 노화 과정을 늦추며 특정 질병에 걸릴 위험을 줄이고 생물학적 기능을 최적화한다는 뜻이다. 자가포식 중에 일어나는 세포 작용은 뚜렷한 단계를 따른다. 첫째, 파고포어라는 소포 전구체가 형성된다. 이것은 작은 초승달이나 컵 모양의 막인데 세포 내용물이 자가포식 소체라는 구형 이중막 구조로 자라면 이를 쓸어 담을 수 있다. 세포를 더럽히고 염증 과정에 일조하며 다양한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세포, 내 찌꺼기들을 집어삼키는 팩맨 같은 구조를 상상해보라. 염증은 당뇨병과 심장병부터 자가 면역질환, 치매, 암에 이르기까지 모든 만성질환의 공통분모다. 가벼운 증상이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염증은 부상에 반응하거나 감염을 물리치는 신체의 생존 도구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몸이 좋아하지 않는 만성염증을 앓고 있다. 만성염증을 부채질하는 것은 무엇이든 염증에 뿌리를 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바로 이 점이 염증 경로가 작동하기 전 세포 내 찌꺼기를 제거해야 하는 이유다. 자가포식 소체는 쓰레기 봉투나 쓰레기 트럭과 같으며 많은 종류의 생체, 분자를 분해 또는 소화하는 효소를 함유한 리소좀이라는 또 다른 공 모양의 작은 주머니와 결합한다. 리소좀은 몸속의 작은 재활용 공장이라 할 수 있는데 쓰레기 트럭이 싣고 온 폐기물을 처리하고 부품을 재사용하는 일을 담당한다. 리소좀 작용 후 남은 물질은 세포질로 방출되어 세포가 재사용할 수 있다. 세포질은 핵 바깥에 있는 세포 내 영역이다. 남은 물질에는 뉴클레오티드, 아미노산, 유리지방산, 당이 포함된다. 이것들은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 즉 ATP의 형태로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 미토콘드리아, 전자 전달계를 통해 단백질 합성 또는 산화에 사용될 수 있다. 인체의 세포수는 수십 조기에 이르며 세포당 평균 100개의 미토콘드리아가 있다. 건강한 미토콘드리아는 건강과 질병 예방의 초석이다. 손상되고 기능이 시원찮은 미토콘드리아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부터 심장병, 당뇨병, 암, 치매는 물론 일반적으로 노화 가속화에 이르기까지 상상 가능한 모든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 우리는 미토콘드리아 증식을 자극해 그 수를 늘려야 할 뿐 아니라 자가포식을 통해 손상된 미토콘드리아를 제거해야 한다. 성장과 억제의 스위치. 스위치는 하나의 과정을 켜면서 다른 하나를 끄는 체내의 메커니즘이었다. 엄밀히 말하면 스위치는 엠토르라는 단백질 복합체로 작용 기전상 라파마이신의 표적의 줄임말이다. 엠토르가 꺼지면 자가포식이 증가하고 세포 재활용 기계가 활성화해 세포 찌꺼기를 치워 몸을 청소하는 것이다. 엠토르는 거의 모든 세포가 지닌 스위치로 세포의 자가 청소 모드를 활성화해 독성 물질과 암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지방을 태우게 하거나 또는 신체가 단백질을 더 많이 만들고 최대한 많은 에너지를 저장하며 세포를 더 많이 만들 수 있게 한다. 때로는 몸이 단백질을 더 많이 만들고 지방을 더 많이 저장하고 세포를 더 많이 만들어야 좋지만 세포 회복과 자가 청소를 영구히 차단하면 안 된다. 이런 동화 과정은 현대인의 생활 습관이 그렇듯이 극단적인 수준에 이르면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 광학 현미경의 발견으로 췌장에서 생성되는 두 가지 호르몬을 발견하게 되었다. 글루카곤 호르몬은 췌장의 랑게르한스 섬에 있는 알파 세포가 생성한다. 글루카곤의 분비는 단백질 섭취, 낮은 혈액 내 포도당 농도, 운동 등에 의해 촉진되며 탄수화물에 의해 억제된다. 인슐린은 음식, 특히 탄수화물에 반응하여 랑게르한스 섬에 있는 베타 세포에 의해 생성된다. 인슐린의 역할은 혈류의 포도당 수치를 낮추고 지방과 근육, 간 등 다른 신체 조직의 포도당 저장을 촉진하는 것이다. 인슐린이 양이라면 글루카곤은 음이다. 글루카곤은 인슐린의 작용에 강하게 반대로 작용하여 글리코겐의 분해를 촉진하고
간의 아미노산과 글리세롤로부터 포도당이 만들어지도록 자극함으로써 혈중 포도당 농도를 높인다. 글루카곤은 혈중 포도당 농도를 높임으로써 단식과 운동 중에 혈당 농도를 유지하는 데 주된 역할을 한다. 인슐린과 글루카곤은 밀접하게 연결되지만 일반적으로 양 끝단에서 작용한다. 혈중 포도당의 양은 어느 쪽이 작동하는가의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포도당이 너무 적으면 포도당을 더 생산하기 위해 글루카곤이 분비되고 혈중 포도당 수치가 높아지면 인슐린이 분비된다. 엠토르의 발견. 엠토르는 기계적 라파마이신 표적 효소이다. 1972년 캐나다 맥길 대학교 연구자들은 이스터 섬에서 토양 표본을 채취했는데 그 안에서 화합물을 분비해 경쟁 관계에 있는 곰팡이들의 증식을 막고 최대한 많은 영양분을 흡수하는 박테리아 종인 스트랩토미세스 하이그로스코피쿠스를 발견했다. 연구자들은 이 섬의 원래 이름을 따서 이 화합물에 라파마이신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라파마이신은 강력한 항균, 항진균, 면역 억제 효과를 지녀 항생제와 비슷한 작용을 한다고 밝혀졌다. 그해 말 라파마이신을 분리한 몬트리올의 아이어스트 연구 실험실의 수렌 세갈 박사는 이 화합물의 종양 억제 특성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모든 생명체에서 억제 메커니즘이란 라파마이신의 표적이라고 이름 붙인 표적 단백질에 결합하는 작용을 말한다. 간단히 말해서 라파마이신은 자물쇠에 들어맞는 열쇠처럼 토르와 결합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토르 활동이 저하된다. 엠토르의 발견을 유도한 라파마이신을 발견함으로써 과학자들은 엠토르의 활성화 또는 반대로 억제와 그 효과를 이끄는 생물학적 경로를 설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한 관찰 중 하나는 엠토르가 활성화하면 자가포식이 억제되고 엠토르가 잠잠하면 자가포식이 강화된다는 것이었다. 성장 억제와 장수의 관계. 1996년 스위스 바젤 대학교 생명과학센터의 분자생물학자 마이클 홀이 이끄는 과학자팀은 라파마이신 단백질 표적이 조절하는 효모에서 새로운 생물학적 경로를 발견했다. 그들은 라파마이신을 사용하여 효모에서 이 단백질을 차단했을 때 효모가 굶주린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효모 세포는 정상 세포보다 오래 살았고 더 작았다. 여러 실험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IGF-1의 수준이 낮다는 것은 곧 수명이 길다는 의미다. 동물의 수명을 연장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인 칼로리 제한은 우리의 IGF-1 수준을 상당히 감소시킬 것이다. 핵심은 건강한 균형을 유지하고 IGF-1과 성장, 호르몬 및 인슐린의 연관성을 인식해 노화와 자가포식을 최적화하는 것이다. 자가포식을 최적화하는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 하나는 최근 인체세포에서 발견된 AMPK, 즉 인체의 자연 노화 방지 효소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AMPK가 활성화되면 자가포식을 통해 체내 오염 물질을 제거하라는 지시가 세포에 전달된다. 이것은 AMPK를 활성화시키는 물질을 사용하는 많은 사람의 폭부지방 저장고 감소로 입증된 바와 같이 세포가 더 젊게 행동할 수 있게 해준다. 실제로 인기 있는 당뇨병 약인 메트포르민은 미토콘드리아에서 ATP의 생산을 감소시키는 작용을 하며 이로 인해 AMPK 활성을 자극하여 인슐린 민감도를 증가시킨다. 예상할 수 있듯이 AMPK가 신호를 보내면 IGF-1 작용이 거부된다. 게다가 AMPK가 인체의 천연 항산화제 생산을 담당하는 항산화, 유전자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다. 자가포식은 미토콘드리아의 정상적인 교체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IGF-1 수준이 지속적으로 높으면 엠토르가 켜지고 자가포식은 꺼져 미토콘드리아 기능 장애와 세포 생존율 감소로 이어진다. 또한 미토콘드리아 돌연변이와 기능 장애는 나이 들면서 자연적으로 증가할 수 있으므로 IGF-1 수준이 높아지는 환경에서 기능 장애, 미토콘드리아가 덜 제거되는 것은 노화성 질환에서 의미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목표는 적절한 단백질 섭취를 유지하되 지나치게 많이 먹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단백질이란 주로 동물 단백질을 의미한다. 식물 단백질에는 IGF-1의 수치를 증가시키는 아미노산이 훨씬 적다. 따라서 간헐적 단식을 결합한 지중해식 식단이 균형 잡힌 식단을 실천하기에 이상적이다. 칼로리 제한은 현재 효모균에서 포유류에 이르는 다양한 종의 노화를 지연하고 장수를 늘리는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는 특히 포유류의 암을 예방하는 가장 강력하며 반복해서 입증할 수 있는 생리학적 방식이기도 하다. 2017년 위스콘신 대학교 메디슨 캠퍼스와 국립노화연구소의 연구진이 포함된 연구자 협력단체는 네이처의 장기적인 칼로리 제한이 사람과 같은 방식으로 노화하는 영장류인 붉은 털 원숭이에게 측정 가능한 건강 이점을 제공한다고 보고했다. 와인드러치를 포함해 일찍이 명성을 얻은 연구자들은 원숭이에게는 늦은 중년이라고 할 수 있는 16세 때 30%,
칼로리 제한 식단을 시작한 원숭이 한 마리를 소개했다. 이제 40세가 훨씬 넘은 이 붉은 털 원숭이는 같은 종에서 장수 기록을 세웠다. 원숭이의 40세는 사람의 130세와 맞먹는다. 칼로리 제한이 성장 호르몬 그리고 결과적으로 인슐린과 IGF-1에 미치는 영향은 인체의 성장, 스위치를 줄여 자가 청소 과정을 늘리는 데 확실히 중요하다. 정상 쥐보다 훨씬 오래 산 안드레제 바트케의 난쟁이 쥐가 성장, 호르몬이 결핍된 까닭에 장수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것이다. 이는 자가 포식과 직접 연결된다. 성장 호르몬 수치가 낮을수록 집을 청소하는 자가 포식이 증가한다. 칼로리 제한과 자가 포식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칼로리 제한의 형태로 몸에 가벼운 스트레스를 가하면 자가 포식 다이얼이 올라간다. 그 결과 단백질 순환과 세포 회복이 증가한다. 다시 말해 몸이 수리와 개조를 강요당한다. 부엌을 개조할 때 예전 가전제품을 버리고 새로운 기구를 들여놓듯이 몸에서도 같은 과정이 일어난다. 어떤 단백질과 조직은 파괴되어 새로운 단백질이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자가포식의 원리이다. 뇌전증과 케토제닉. 뇌전증은 네 번째로 흔한 신경장애로 환자가 모든 연령대에 있다. 선천적인 경우도 있고 나이가 들면서 발병하는 예도 있다. 대부분 평생 가는 병이지만 뇌전증을 앓던 아이가 나이가 들면 나을 수도 있다. 유전 발달 장애, 두부 외상, 뇌질환, 전염성 질환 등 뇌전증을 일으키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다행히 약물, 식이요법, 수술 등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 있다. 수천 년 동안 의사들이 간질성 뇌를 치료해온 유일한 방법인 식이요법은 대체로 통제될 뿐 치료되지 않는 이 질환을 관리하는 가장 강력한 비약물 방식의 하나이다. 1900년대 초 프랑스와 미국의 의사들은 단식의 뇌전증 치료 효과에 다시 한번 주목했다. 1920년경의 의사들은 굶거나 단식하는 환자들의 호흡에 아세톤 혈액에는 베타 하이드록시부티릭산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미네소타주 로체스터에 있는 메이오 클리닉의 내분비학자 러셀 와일더 박사는 지방산에서 생성되는 케톤이 그 이유라고 판단했다. 아세톤과 베타 하이드록시부티릭산은 특정 조건 아래 전신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세 가지 케톤 화합물 중 두 가지다. 이러한 조건에는 의도적으로 단식을 하거나 굶주릴 때와 같이 탄수화물 제한이 포함된다. 케톤은 간에서 만들어지는 수용성 분자이다. 장기간 배를 고르면 아이들 건강에 좋지 않기 때문에 무엇보다 성장과 발달을 방해한다. 와일더 박사는 뇌전증 아이들을 케토제닉 식단이라는 고지방 저탄수화물 식단으로 치료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이 식단이 뇌전증 증상을 완화하는 데 단식만큼 효과적일 수 있고 훨씬 더 오랜 기간 실행할 수 있다고 했다. 와일더 박사는 현재 케토제닉 식단을 처음 고안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1960년대에 시카고 대학교 피터 후텐로어 박사는 다른 형태의 기름 대신 중간 사슬 중성 지방이라는 포화 지방을 식단에 사용했다. MCT가 케톤을 더 생산해 사람들이 표준 케토제닉 식단에서보다 탄수화물을 더 섭취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새로운 연구들에서 자폐증, 뇌종양, 다낭성 난소 증후군, 비만, 기타 대사 증후군, 여드름, 근위축성 측색 경화증,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 당뇨병, 기분 장애, 주요 우울증의 이 식이요법이 추가적 치료로 효과적일 수 있음이 밝혀졌다. 쥐의 경우 이 식단이 해마의 기억력 결핍을 개선하고 건강 수명을 연장한다. 따라서 케토제닉 식단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양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식이지방이 아닌 당지수가 높은 가공된 탄수화물이 체중 증가의 주요 원인이다. 농부들은 정육점의 대형 도마에 얹어질 동물들을 살찌우기 위해 무엇을 사용할까? 동물이 본래 먹어야 하는 당지수가 낮고 섬유질이 많은 풀과 건초가 아닌 옥수수, 곡물 등 당지수가 높은 탄수화물이다.